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121회차 기출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다 이제 회사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자, 이제 오기전자라는 회사가 컴퓨터 주변 장치 제조 도소매업이다 라고 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5년도에 시행된 기출문제죠. 아래 일반 전표부터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첫 번째 1월 25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장기대여금에 대한 이자 원천징수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들어온다면 이자 수익이겠죠. 그래서 이자 수익이 될 거고요. 이자 수익이 나올 때의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가 뭐라고 처리하냐면 바로 선납세금이다 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액을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혹은 비용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요. 모두 선납세금 계정을 써달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절대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시면 안 되겠고요. 선납세금으로 처리가 됐어야 됩니다. 자, 원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자 수익에 대한 내용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전표 가져다가 일반 전표 입력에서 클릭하시고 이제 하나하나씩 문제를 등록해 보아야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1월 25일 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에 이자 수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자 수익과 관련해서는 금액이 150으로 전액 다 기록해 주시겠고요. 차변에 선납세금,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실 텐데 뭐 보통예금을 먼저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납세금을 먼저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납세금이다 라고 해서 41만 2,500원을 차변에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아래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부서 하나 과장이네요. 제조부서의 직원이기 때문에 기본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금, 상여금은 모두 다 500번대 계정일 겁니다. 자, 또 하나 예수금은 하나의 계정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며 지급은 보통예금 지급이었죠. 자, 그 얘기는 여러분들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예금으로 지급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쓰게 되는 금액은 374만 4,280원이겠고요. 예수금이다 라고 부르는 내용은 공제 합계 금액인 35만 5,720원이 되겠죠. 자, 또 하나 조심하실 점이 있습니다. 임금과 상여금 계정을 사용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 급여 합계인 410만 원을 모두 다 임금으로 처리하시는 거 아니고요. 뭐에 대해서는 상여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상여금은 100만 원이고 또 급여와 관련해서는 310만 원이죠. 자, 식대에 대해서 회사가 지급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뭐라고 처리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복리후생비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복리후생비다라고 한다면 회사가 그 비용을 대주는 것이지 직원이 자신의 급여로 받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라는 계정을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급 300과 식대 10만 원까지 합쳐서 모두 310만 원이 임금의 계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임금 계정으로 써야 될 거 31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상여금으로 500번대에 대해서 상여금 100만 원을 기록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입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상여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따로 쓰는 거였지 기본급 식대로 제공되는 부분까지도 따로따로 쓰는 건 아니더라. 자, 그리고 복리후생비라고 한다면 회사가 부담하고 회사가 내주는 금액을 의미할 텐데 이것은 직원이 부담하는 직원의 것이었더라. 자, 그래서 차변에 급여라고 하셔도 좋지만 임금으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문제에서 임금과 상여금 계정을 사용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500번대 급여 계정을 쓰시게 되면 오답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상여금 500번 코드로서 100만 원을 마저 기록해 주시면 전체 410만 원이 나오겠고요. 자, 대변에 예수금이다 라고 하는 거죠. 타인이 내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 예수금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겠고요. 지급 총액 보통예금이다 라고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시험 문제를 푸실 때 사실 많이들 하는 실수예요. 위에 문장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라는 단어는 눈에 띄었지만 상여금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 기존에 나왔던 시험 문제들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서 시험을 냈을 때 상여금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두 다 임금 410 이렇게 처리를 했었죠. 또 하나는
급여계라는 표현을 보고서 여기서 뭐라고 처리하는 친구들도 있냐면 급여 이렇게 해서 500번대 급여를 쓰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행히도 프로그램에서 500번대 급여가 검색이 되지 않게끔 딱 막아두었으니 다행이지만 과거의 시험 문제들은 500번대 급여가 검색이 되었었죠. 그래서 500번대 급여와 그 다음에 또 임금 모두 다 정답이 된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혼동이 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 이제 대변의 공제액 합계와 지급 총액 이 부분은 늘상 나오던 대로 처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 아니었죠. 자, 어떤 명목으로 원천 징수를 해서 나머지만 지급을 하든 상관없어요. 직원이 부담하는 혹은 직원에게 제공하지 않고 회사가 원천 징수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예수금으로 처리해 놓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들어가볼게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는요, 제품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사례였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차변의 기부금. 만약 이 문제에서 원가와 시가 두 가지 정보가 나왔다면 원가로 꼭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자,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원가 그대로 사라질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뭐로 써야 된다? 타개정 대체를 쓰셔야 됩니다. 자, 혹시라도 무상이라는 단어를 보고서 자산 수증 이익을 떠올렸던 분들, 자,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처리를 하는 입장은요, 지방자치단체 쪽이겠죠. 여기 오기전자 입장에서는 내가 기부를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 헷갈리지 마셔야 되겠죠. 자, 7월 1일 날짜. 성남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수령한 아래의 약소검 거래에서 할인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자, 이게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합니다.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이 부분 반드시 놓치지 말라고 하는데요. 자, 매각 거래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걸 수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드러움이 대변으로 나가는 네 가지 경우를 꼭 기억하세요 라고 해요. 네 가지 경우가 뭐냐고요? 자, 추심, 그 다음에 부도, 그리고 만기가 되기 이전에 처리하게 되는 배서양도와 할인액, 매각 거래요. 이 네 가지 거래는 바드러움이 대변으로 나가는 거래입니다. 자, 성남이라는 매출 거래처를 반드시 써주셔야 되겠고요. 금액은 아래 어음 안에 보이고 있죠. 자, 1천만 원 정이다 라고 해서 1천만 원의 금액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차변에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였어요? 할인율 50. 자, 할인율 50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50을 표기하면서 나머지 보통 예금입니다. 자, 혹시 이제 요 시험 회차를 응시했던 학생분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나 봐요. 저는 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과 보통예금에 성남이라는 거래처를 걸었는데 저는 어떤가요? 라고 했는데 상관없다 라고 대답을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바드러움에는 꼭 거래처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 사실 정확한 표현은 만약 보통예금에다가 여러분들이 거래처를 쓰신다고 한다면 성남이 아니라 뭐라고 썼어야 되겠다? 요 기업은행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급지가 기업은행이군요. 나는 나의 어디 통장으로 돈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걸 보셔야 되겠죠. 자, 만약에 내가 기업은행에서 받았지만 저의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 통장으로 넣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충분한 유추가 되지 않아서 뭐 성남으로 썼던 친구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냥 처리가 되었을 텐데, 자, 정답을 하실 때에는요 명확하게 내가 채권 채무에다가 거래처를 써줘야지 라는 걸 잊지 말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나가나 나 다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처리하시면 약간의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자, 8월 15일입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180만 원 10년 만기 무이자 국공채를 액면 금액으로 취득을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180이었다는 얘기겠죠. 차변에 만기까지 보유할 겁니다. 보유할 수 있는 의도와 능력이 충분하다. 만기 보유증권의 공정가치는 8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차량을 구매할 때 만기 보유증권이다, 매도 가능 증권이다 라고 쓰게 될 이런 국공채를 구입하게 될 텐데요. 자, 이 국공채는 뭐 문제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만기까지 가져갈 예정이다 라고 했으니 만기 보유증권일 거고요. 그 다음 만기 시점을 언제인지 1년 이내라고 정확하게 못 박을 수가 없죠. 10년 만기다 라고 했으니 10년짜리입니다. 따라서 투자자산 코드가 되는 181번으로 써주셔야 되겠고요. 공정가액의 가치로만 쓰셔야 됩니다. 80.
자, 실제로 나는 80만 원짜리 가치의 만기 보유증권을 취득했는데요. 내가 통장에서 낸 돈이 180이라는 거죠. 아니, 왜 나는 지금 100만 원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 만기 보유증권을 취득하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실제로는 만기 보유증권을 취득했다기보다는 무엇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차량 운반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쓴 돈인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지출하게 되는 가치에 대해서 180을 지출한다 하더라도 80만 원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만기 보유증권을 취득한 거고, 나머지는 차값에 차를 취득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지출로서 차량 운반구라고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항목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이제 매입 매출전표다라고 해서 매입 매출전표로 넘어와 주셔야 되겠네요. 자, 프로그램 열어서 매입 매출전표 입력 클릭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전표는 사실상 증빙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증빙을 잘 봐주셔야 될 텐데요. 자, 첫 번째 문제,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다라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7월 20일 날짜에 여러분들이 회계처리를 하실 때 뭐라고 하시면 된다고요? 여기 유형에 대해서는 매입의 수입이다 라고 해서 55번 매입의 수입으로 처리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제가 이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보면서 매입의 수입으로 하세요 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여기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뭐냐? 원재료.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내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55번 수입이 됐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이 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매입의 수입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거냐? 그럼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얘기할 때 항상 주의하세요 라고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과거에 세무 2급에서도 실제로 나왔었습니다. 자, 제가 메모장에다가 살짝 메모를 해드릴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가 이렇게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게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구입 혹은 수입하는 과정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매입의 수입이 아니라 매입의 불공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세관에다가 납부하고 오는 부분이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을 때, 차변에 350만 원에 대해서는 차량 운반구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수입 세금 계산서만 보고서 안심하지 말아라. 수입 세금 계산서도 결국에 대한민국의 세금 계산서다. 그 사유에 따라서 그 세금 계산서의 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공제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스스로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행히도 이 문제는 원재료를 수입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매입의 수입으로 그대로 처리를 해주시겠고요. 자, 공급가액 쓸 때도 조심하자고 합니다. 공급가액 3,500입니다. 내가 세관에다가 부가세를 350 낸다고 해서 절대 공급가액을 350으로 하면 안 됩니다. 부가세, 세액 자리가 350이 표기가 되게끔 해줘야 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거래처는 상단에도 나와 있다시피 부산세관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산세관으로부터 우리가 뭐를 받아왔다?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 체크해 주시고요. 자,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라고 했으니 3번 혼합에 차변에 원재료의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부가세 대급금, 대변은 보통예금 계좌 이렇게 처리가 이루어지겠죠. 자, 여기까지 표기되었다면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문제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5인용 승용차입니다. 자, 실제로 1000cc를 초과하는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였을 텐데요. 매입할 때 매입세액은 불공제를 받았지만 이렇게 매각할 때 매각에 대한 매출세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회계처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부터 들어가 볼까요? 해당하는 날짜 8월 1일이었습니다. 자, 0801이었다. 매출 과세, 11번 매출 과세로 처리하겠습니다. 왜냐? 아래 보셨다시피 부가세 별도로 세금 계산서가 잘 발급이 되었죠. 자, 품목에 대해서는 채점사항 아니니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아래쪽 공급가액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2,500에 250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 들어가자 스타자동차.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였으며 분계는 3번 혼합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주의를 해주셔야 될 텐데요. 대변부터 갑니다. 자, 대변에 내가 처분하는 것은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이며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가격은 5천만 원이었죠. 자, 그리고 차변에 그 다음 코드 번호로서 처분일 현재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라고 해서 2천이 됩니다. 딱 이것만 보시게 되면 5천만 원짜리를 2천만 원의 2천만 원의 감가상각까지 진행이 되었으니 가치는 3천만 원짜리입니다. 3천만 원짜리를 2,500에 공급하기 때문에 500만 원에 대해서는 손실이 발생하게 될 거라고 예측을 1차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받는 돈을 써주셔야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처분 대가는 월말에 지급받을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분 대가 2,500에 250을 다 더한 2,750은 월말에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는 우리 회사의 주된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 계정을 쓰시게 되고요. 2,750이다. 라고 표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요. 차변과 대변의 밸런스가 당연히 차이가 나겠고요. 마이너스 500이다 라고 하면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라고 불러주셔야 되겠죠. 플러스 차익이 나왔다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었겠지만 마이너스 차익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처분 손실이 나오는 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취득가격 5천, 감가상각 2천, 장부가격 3천짜리를 2,500에 매각해서 500을 손해보았다 라고 대답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8월 30일 날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스트코리아에서 제조부 사원을 위해서 공장에 비치할 목적으로 에어컨을 구입했군요. 자, 공장이라고 해서 뭔가 500번대 코드 비용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매한 것은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은 비용 계정이 아닌 자산으로 비품으로 처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뭐 500번, 800번 고민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습니다. 이거 조심.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어요. 항상 현금 영수증 문제들만 나오면 꼭 조심하라고 하는 게 있죠. 바로 결제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보통은 현금으로 결제를 했으니까 현금 영수증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시험 문제는 거기에 대한 허점을 노리죠. 그래서 현금 영수증이지만 이렇게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보통예금으로 입금을 받았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회계 처리는 보통예금으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주의하시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8월 30일 날짜로 전표 입력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매입의 현과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거래였기 때문에 뭐 고민할 필요 없이 현과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뭐 수량단가, 상품명 다 정보들 무시하시고 그냥 공급가액에다가 330 이렇게 쓰시면 편합니다. 자, 부가세 알아서 자동으로 나누어졌죠? 그 다음에 코스트코리아다 라고 표기해 주시고 분계는 혼합입니다. 자, 차변에 지금 현재 그러면 무엇을 매입하는 과정이었더라? 에어컨.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비품이다 라고 표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죠. 자, 그럼 여기까지 잘 됐다면 4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4번의 경우는 직수출한 거래였네요. 9월 5일 날짜. 자, 미국의 스토브사에서 해외 직수출하고 대금을 9월 25일에 받기로 했다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실제로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외상거래가 될 것이고요. 수출과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했네요. 자, 해외로 직수출하는 16번 수출거래였더라. 공급가액에 대해서 보셔야 될 텐데 사실 저는 약간의 꼼수를 쓴다고 했었어요. 뭐냐면 품목에다가 굳이 적을 필요는 없는데 품목의 제품을 적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사실 5,000달러 곱하기 뭐를 하셔야 된다? 이 선적하는 날의 환율로 쓰셔야 되겠죠. 선적을 9월 25일 날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나중에 9월 25일 날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9월 5일 날짜 시점에서 9월 25일에 여러분들 그거 알 수 있어요? 얼마만큼인지? 알 수가 없어요. 환율이 지금 보여져 있으니까 1350원이다 라고 아는 거지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미래의 환율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9월 5일 날짜 환율로 1,200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써주겠죠. 자, 내가 하고 싶었던 건 원래 이렇게 5,000달러 곱하기 또 뭐다? 단가 1,200원을 곱해서 600만 원을 계산기로 계산했어야 되는데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살짝 꼼수를 부려보았습니다. 자, 거래처 들어가도록 할게요. 스토브 사다 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영셀 구분 직접 수출이었죠. 직수출하고 1번에 직수출. 자, 그 다음 수출 신고 번호는 생략하자고 했습니다. 금액은 2번 외상으로 처리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9월 10일 날짜로 들어가자. 9월 10일. 업무용 승용차의 수리를 위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그 차량이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유지, 임차 이 관련된 비용들은 54번 불공제 거래죠.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해 주시고 불공제 거래에서 이제 또 뭐를 봐야 되겠어요? 100만 원의 공급가액에 부가세가 10만 원, 거래처 들어가자 서울 모터스다 라고 해서 처리를 해주시고 전자세금 계산서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아니었고 승용차 개별 소비세 3번 항목, 자 분계는 3번 혼합하겠습니다.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에 대한 수리비,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자라고 했는데요. 이 차량 유지비 비용 계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차변에 차량 유지비 쓰실 때 몇 번 써야 된다? 첫 번째 나오죠. 영업부서 업무용 승용차. 영업부서니 800번대 판매 관리비로 쓰시겠고요. 대변에 자 아래 내용처럼 결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 계좌에서 즉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현금 자리에 금액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문제 헤드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미 여기 전액 보통예금 계좌에서 즉시 지급했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 뭐를 쓰셔야 된다? 보통예금으로 쓰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회계 처리를 하실 때 지금 대변에 뭐라고 쓰자? 보통예금. 내가 현재 어디에 돈을 뺀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의 내용이 중요했다기보다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제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니? 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들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해야 되고요. 또 하나 영세율 매출 명세서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요, 이 수출 거래에 대해서 공급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면 공급 시기는 무조건 선적일이에요. 선적일. 공급 시기가 선적일인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세 표준에 대해서도 선적일로 하느냐?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자, 우리는 공급 시기는 선적일로 보지만요. 과세 표준, 공급가액이죠. 공급가액인 과세 표준은 뭐라고 했냐면 자, 일단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내가 대가를 원화로 받아 혹은 외화로 받았어도 대가를 외화로 받아 원화로 환가한 경우 이러면 이미 이제 우리나라 환율대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환가일의 환율로 쓰도록 하고 있고요. 공급 시기까지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다시 말해 외상이겠죠. 그거나 외화로 보유 중인 상태. 이것은 언제의 환율로서 선적일, 공급 시기인 선적일의 환율로서 과세 표준을 잡아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한마디로 싹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저는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빠른 날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아니, 빠른 날이 뭐야? 라고 하시는데요. 결국에 누구와 누구를 비교했을 때 선적일과 환가일과 선적일, 이 환가일과 선적일을 비교했을 때 둘 중에 더 빠른 날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불잉사 같은 경우에는 선적일이 환가일인 1월 18일보다 더 빨랐어요. 그럼 선적일을 환율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인 상사의 경우에는 여기서 조심. 여기서 환가일이 2월 7일이었죠. 따라서 환율은 환가일의 환율입니다. 더 빠른 날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혼마 상사는 선적일이 더 빨랐어요. 선적일의 환율을 씁니다. 다만 선적일의 환율을 쓰실 때 조심할 점 보셔야 됩니다. 뭐냐? 엔화 거래입니다. 자, 엔화가 100엔당 750원이다 라고 한 거잖아요. 이 시험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 프로그램 수출 실적 명세서는 100엔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1.
n으로 기준을 잡아서 계산을 합니다. 그럼 1n일 경우에는 750원이 아니라 얼마가 된다? 7.5원이 되는 겁니다. 요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열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 매입 매출점표 입력하지 말고 신고서 아닌데 수출실적 명세서였죠. 직접 수출실적 명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실적 명세서를 열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관련해 1기 예정신고기간이다 라고 했으니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자, 1월, 3월입니다. 그리고 수출신고번호가 문제에서 나와 있죠. 13031에 10 그리고 031807 X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선적일자는 1월 15일 날짜였고요. 통화코드 F2 눌러서 미국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USD 이렇게 여러분들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자, 환율은 1,100원이었더라. 외화는 10만 달러였다. 자, 거래처는요. 브링사였어요. F2 눌러서 브링사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308-520-019-870X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번호가 잘못됐다. 제가 잘못 쳤네요. 자, 1308-520-019-870 그 다음에 X 이렇게 오타 없이 치셔야 되겠죠. 자, 2025년 2월 10일 조심하실 점은 환가일의 환율을 쓴다 하더라도 선적일 날짜를 환가일의 환율로 쓰면 안 되겠죠. 그 날짜를 잘 주의해서 여러분들 써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환율을 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요. 지금 현재 언제 환율을 쓰기로 했냐면 환가일의 환율. 그래서 똑같이 1,100원, 외화는 15만 달러, 그리고 F2 조인 상사. 자, 다시 F2 조인 상사. 그 다음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13073-30-2683-71X 이렇게 또 넣어주셔야 되겠죠. 선적일은 2025년 3월 13일이다. 그 다음에 이번엔 일본, F2 일본 이렇게 넣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환율을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되겠죠. 환율은 얼마였다고요? 750원 아니고 7.5원. 7.5원, 200만엔 이렇게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F2 눌러서 혼마상사. 자, 혼마상사다. 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기록을 해주셨다면 원화 금액이 2억 9천만 원이 나왔다라고 해서 잘 봐주시면 되겠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실제로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수출 실적 명세서만 작성하도록 했었지만 이번에는 영세율 매출 명세서까지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까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세율 매출 명세서 클릭하고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1기 예정이었으니 1월부터 얼마까지? 3월까지 넣습니다. 자, 원래 이제 전표 입력을 했으면 불러오기 버튼을 눌렀을 때 직수출 자리에 잘 들어갔겠지만 지금은 없죠. 그래서 여기서 2억 9천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 버튼 누르시고 창을 닫아 주셔야 올바르게 작성이 된 거죠. 수출 실적 명세서 같은 경우는 그냥 창을 닫아도 자동으로 저장이 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언급이 없었지만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 주의를 하셨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출 실적 명세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입력되었는지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게 하시면 확실하게 저장이라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장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또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확정신고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기를 진행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사실 천천히 바라보면 여러분들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4월에서 6월 달까지입니다. 그리고 확정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매출 자료, 매입 자료, 그리고 유의사항이 나와요. 그러면 매출 자료, 매입 자료 보실 때 예정신고 누락분이면 예정신고 누락분이다 라고 이렇게 반영을 해주거든요. 근데 문제 어느 곳에서도 예정신고 누락분이다 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정기신고 금액이겠구나.
자, 그리고 솔직히 예정신고 누락분이 나오려면 보통 이렇게 날짜를 치고 들어갔을 때 정기신고 금액이 보여지고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예정신고 누락분을 반영하게끔 이런 방식으로 나오겠죠. 자,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공급 대가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5억 원에 5천만 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겠고요. 현금 영수증이다 라고 해서 세 번째 자리 3천에 300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시게 되면 대손이 확정된 외상 매출금 공급 대가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20만 원이 부가세예요.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한대요. 다시 말해 내가 외상으로 매출했지만 거래처가 거래처가 파산하거나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 대금을 회수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렇게 확정이 되면 대손세액 가감 자리에다가 내가 받지 못하게 될 물건값은 됐고 부가가치세, 그 부가세는 빼고 내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으로 매출세액을 줄이시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5,300만 원의 매출세액이었던 것이 이렇게 대손세액에 대한 신고,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부분을 차감하고 났더니 매출세액이 그만큼 줄었죠. 자, 그리고 매입가입니다. 자, 사실 매입이 조금 더 어려워요 라고 하실 텐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수취한 매입 금액 2억 원에 2천입니다. 이 중 고정자산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공급가액의 1,000만 원에 100만 원이다 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여기에다가 1억 9천에 1,900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여기 아래다가는 1,000만 원에 100만 원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매입세액은 2억 원에 2천만 원이다 라고 표기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이 고정자산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라는 거예요. 자, 1,000만 원은 어디에다 썼어? 라고 했더니 개별 소비세 부과되는 승용차, 다시 말해 불공제 거래였다는 거죠. 자, 지금 현 상태로 보면은 매입세액이 2천만 원이 공제가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2천만 원 중 100만 원은 불공제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겠죠.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긴 했지만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세금계산서 자리에 한번,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자리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록을 다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조금 더 내려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현금 영수증에 대한 자료입니다. 현금 영수증 매입에 대해서 공급가액 2천에 200이다 라고 했는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고요. 오른쪽에 들어갑니다. 자, 문제에서 상품의 매입분이다 라고 했으니 고정자산이 아닌 일반 매입으로서 2천에 200을 기록해 주시겠죠. 자, 그 다음 더 보겠습니다. 1기 예정신고 시 누락된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예정신고 누락분이다 라고 할 텐데요. 신용카드에 대한 거래가 누락이 되었다고 하죠. 역시나 일반 매입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500에 50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쪽으로 표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자 아래쪽에서 반영된 금액이 자동으로 표기가 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내용까지 했을 때 사실 신고나 그 다음에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먼저 떠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예정신고 누락분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출세액에서 누락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양수일 때는 가산세 계산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음수가 나오잖아요. 즉 매출에 누락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신고라든가 지연 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자, 다만 아래 유의사항이 있네요. 이 매출 자료 중에는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이긴 했지만 지연 전송된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발급은 제대로 했지만 전송을 늦게 해서 지연 전송이 발생하더라. 공급가액 800에 세액은 지금 80인데요. 가산세는 1000분의 3, 즉 0.3%죠. 자동으로
24,000원이 잘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시 반영했고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부가세 신고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공제 자리 아래쪽에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10,000원이라는 점 놓치시면 안 되겠고요. 세부담 최소화 과정에서 10,000원의 세액공제 받았고 불러온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서 이외의 과세표준 명세서라든가 기타 부속서류 작성은 생략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토탈 차가감 납부 계가 이렇게 3,131만 4천원이다 라고 표기가 되면 됐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시고서 나오시면 여러분들 모두 다 잘 표기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래에 또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가세 신고서 관련 부속서류를 전자신고하자라고 해서 2점짜리 문제입니다. 전자신고에 대해서는 뭐 워낙 이제 자주 나오는 항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도 잘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의 배점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방법은 늘상 똑같이 되는데요. 이기 확정이었으니까요. 10월부터 12월 자, 엔터. 그리고 이미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이 되어 있다라고 했으니 굳이 마감 취소나 이런 걸 눌러서 마감을 취소해 버릴 필요는 없겠죠? 네, 그대로 마감이 된 빨간색 마감이 된 상태로 둡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가세 신고서조차도 볼 일이 없었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자신고로 들어오자. 전자신고 10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표기하고 내려오시면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전자신고를 하도록 나와 있고요. 내용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납세자 자진신고로 합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2번에 납세자 자진신고로 채택이 되었죠. 자, 비밀번호는 1300-1300으로 입력하자 라고 했으니 제작 버튼 눌러줍니다. 자, 1300-1300 그 다음 비밀번호 확인도 역시나 1300-1300으로 처리를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죠. 자, 그 다음에 제작이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홈택스 바로가기 버튼 눌러서 우리 전자신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창을 닫았고요. 그리고 아래에 찾아보기 버튼 눌렀습니다. 자, 찾아보기 버튼 눌러서 맨 아래 칸에 지금 새롭게 생성이 된 파일을 열어줍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형식 검증하기에서 1300 확인 버튼 눌러주겠죠? 결과 확인, 내용 검증, 결과 확인에서 마지막 자료가 제출하기 버튼까지 확인 눌러서 이렇게 인쇄 페이지까지 보는 거죠. 인쇄하기 버튼을 누르진 않습니다.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이제 창 닫으시면 모두 신고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회계관리 쪽에 일반 전표 입력이다 라고 해서 12월 31일 날짜의 전표로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할까요? 자, 12월 31일입니다. 아이마켓에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 차입한 날은 1,350원. 기말 현재는 1,420원. 자, 환율이 상승을 했어요. 환율이 상승했다고 해서 우리가 막연히 좋아할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부채는 환율이 상승하면 되려 그만큼 갚아야 될 금액이 증가하니까 손해가 납니다. 자, 지금 차입했을 당시에는 1,350원이었지만 기말 결산 시점에는 1,420원으로 1달러당 70원씩 환율이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7만 달러를 계산하게 되면 490만 원이요. 490만 원만큼의 부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이다 라고 해서 검색을 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아이마켓. 자, 490의 부채가 증가를 했고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이죠. 외화 환산 손실입니다. 자, 외환차손으로 쓰지 않습니다. 외환차손은 실제로 내가 뭐 했을 때, 내가 외화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했을 때, 그때 환율의 차이가 발생하면 외환차손이다 라고 처리를 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내가 기준 환율로 환산을 해본 거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뭐로 처리한다고요?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환산의 표현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제.
재평가 모형에 따라서 유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이거 시험 범위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이 원가법으로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감가상각만 했어요. 라고 하는데 아니죠. 우리 시험 범위 안에는요. 원가법과 재평가 모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토지의 매입 금액은 1억 5천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1억 9천만 원으로 4천만 원의 가치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변에 자산의 가치가 상승을 했을 때는 토지 자산을 쓰시면 되겠고요. 대변. 자, 그 다음에 4천만 원 쓰신 다음에 대변에는 재평가를 통해서 회사가 이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재평가에 관련된 이익 계정을 쓰셔야 되는데요. 이 재평가와 관련해서는요. 자본 쪽에 들어가는 계정입니다. 재평가 손실, 다시 말해 이제 자산의 재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지만요. 반대로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쪽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업회계 기준서에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영업의 수익 코드인 929번으로 처리를 하시면 오답 처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기업회계 기준서에서 재평가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대한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지만 재평가 이익에 대해서는 아직 실현시키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재평가 잉여금에 대해서 차익에 대해서 뭘로 봐야 되더라?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쪽으로 보아야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재평가 차익처럼 뭐도 있냐면 이 기타 포괄손익 두 개에게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평가 손실이 남아 있습니다. 이 평가이익과 평가손실 두 가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성격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서로 상계 처리를 해서 최종의 것만 남길 수 있게끔 표기가 되게끔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천원짜리에 대해서 5만원짜리에 대해서 지금 보시다시피요. 8만원으로 일주당 공정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상승하는 평가이익을 만들었을 텐데요. 평가이익은 지금 보시다시피 5만원짜리가 8만원으로 3만원만큼의 상승이 있었을 것이며 그리고 이 주식 자체가 얼마였기 때문에 1000주였기 때문에 3천만원의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다시 8만원짜리는 4만 5천원짜리로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 4만 5천원짜리 하락을 하게 될 때는 마이너스 3만 5천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마이너스 3만 5천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하게 되다? 1000주, 그대로 주식수 1000주만큼이니까 3,500만원의 손실을 기록해야 됩니다. 자, 헌데 이때 조심하실 점. 3,500만원의 손실을 기록한다라고 했을 때요. 그냥 무턱대고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3,500만원을 하는 게 아니죠. 1순위로 누구부터? 이 평가 이익부터 우리가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계 처리를 통해서 3,500에 대해서 3천만 원을 먼저 평가 이익을 상계 처리한 다음에 나머지 500에 대해서만 평가 손실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자, 흡사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검산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에도요. 5만 원에 취득했던 주식이 4만 5천 원이 되었으니 얼마만큼의 일주당 5천 원씩 마이너스가 된 상태구나. 1000주니까 5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된 상태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검토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요거 회사가 가지고 있던 대변의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투자자산 코드죠. 이렇게 비유동자산 코드인 178번 코드로 진행을 하게 되며 3,500이 사라집니다. 차변의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평가 손실을 먼저 인식하기보다는 평가 이익에 대해서 3천만 원을 상계 처리한 다음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500 나머지만 기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본에 있었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안에 있었던 평가이익은 이제 모두 다 사라지게 될 거고 평가 손실만 자본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정기예금에 대한 경과이자 회계 처리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12월 1개월이네요. 1개월. 자, 이자는 4.2%로서 연이자율 12개월로 계산이 된 이자율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딱 한 달치만 이자가 경과했습니다. 자, 이자는 만기에 일시수령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12월 31일 날까지 하더라도 뭐가 되지는 않았겠구나. 이자 수익이 지금 입금이 되지는 않았겠구나.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만약 1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해 본다고 한다면 0.1
0.042 그래서 4.2%를 계산하게 되겠고요. 이게 1년 12달 동안의 이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12개월로 나눴을 때 한 달에는 42만 원의 이자인 거죠. 어차피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개월 한 달만이기 때문에 42만 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자를 인식해 주면 됩니다. 자, 어떻게 인식할 거냐? 대변의 이자 수익 42만 원, 그리고 차변에 입금되지는 않았다. 미수 수익 42만 원. 이렇게 표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인데요.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에 대해서 기말 잔액에 대해 1%의 대손을 설정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항목이죠. 하나는 외상 매출금, 하나는 미수금이에요. 어차피 보충법에 의해서 설정을 하자라고 했으니 고민하실 거 없이 어디로 가게 될 거냐면 바로 결산자료 입력이요. 자, 결산자료 입력 들어오셔서 1월부터 12월 달까지 기록을 해보시고, 자, 상단에 대손상각 버튼을 눌렀어요. 외상 매출금 조회된 금액 그대로 가져갑니다. 703만 390원. 자, 그 다음에 미수금에 대해서는 40만 원이죠. 바드러움이라든가 미수 수익에 대해서는 요구 조건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결산 반영. 자, 결산 반영 누르고 나서 아래 대손상각, 판매관리비 쪽 대손상각에 외상 매출금 거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 영업의 비용 쪽에 기타의 대손상각 쪽에 미수금께 보이고 있죠. 반드시 마지막 처리로 전표 추가 눌러줘야 된다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전표 추가를 하시고 나서서 1번 전표를 다시 열어보셨을 때 12월 31일 날짜에 이렇게 결차 결대로서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에 대한 회계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다음 원천징수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박대영 부장에 대해서요. 이번엔 두 달치네요. 11월과 12월에 급여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지급 시기별로 급여 자료 입력도 해보시고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도 작성해 보자고 하는데요. 문제는 뭐 평범해 보였어요. 11월 달, 12월 달이고 식대도 뭐 과세다 비과세다 스스로 판단하게 하지 않고 알려줬죠. 자, 사용하지 않는 급여 항목, 공제 항목은 그대로 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멘트를 또 못 보고 사용 여부를 부로 체크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도 정답 인정은 해줬었다. 하지만 유의사항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면 절대 그냥 조회가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직책수당이라든가 상여라든가 이런 것들 절대 부로 넣지 말자. 자, 11월 급여와 12월 급여에 대해서 1월 10일에 지급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소득세법상 1월에서 11월의 귀속 근로소득은 12월까지도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죠. 1월에 지급했으니까. 그러면 언제 지급한 걸로 보고 12월 30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12월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12월 달 급여는요. 2월 말일까지 지급을 안 한 건 아니죠. 1월 10일에 지급을 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11월 달 급여는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11월에 지급 연월일을 언제로 보셔야 되겠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12월 31일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12월 달 급여는 어떻게 했느냐? 2월 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여기도 뭐가 됐을 거예요? 2월 28일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12월 급여에 대해서는 1월 10일에 동시에 지급을 했죠. 그러니 2월 달까지 갈 필요 없이 1월 10일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소득세 부분이죠. 나라 입장에서는요, 실제로 이제 직원이 일을 했다. 그러면 일을 했다면 그만큼 급여에 대한 소득세가 있었을 텐데 소득세 납부하러 와라 이거예요. 네가 직원한테 월급 주지는 않아도 월급을 이때 줬다라고 치고 세금은 먼저 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금의 납부를 아주 무한대로 유예시키지 못하도록 1월에서 11월에 대한 급여들은 무조건 12월 31일까지 지급된 것으로 보고서 원천징수액 다 받아내겠다는 의미. 그럼 12월 달 거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얘는 늦어도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는 요 다음 연도 2월까지 이렇게 지급한 것으로 모아서 원천징수는 다 내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다행히도 이제 12월 달 급여는 1월 10일 날 지급이 된 상태였던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 문제는요 뭐 다른 부분이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 공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급
일자를 여러분들이 착각하시고서 잘못 등록한 친구들이 조금 곤란했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부터 보자. 11월 급여였습니다. 그리고 지급 연월일은 12월 31일 날짜에 지급된 것으로 보자 라고 했고요. 박대영 부장에 대해서 기본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0. 자, 식대는 어차피 비과세 식대였기 때문에 식대 자리에다가 20을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알아서 비과세의 금액이 집계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다 라고 해서 국민연금은 20만 2,500원, 그리고 건강보험이다 15만 9,520원, 자, 그리고 2만 650원, 4만 500원, 29만 3,150원으로 자동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월 달 들어가도록 할게요. 12월은 1월 10일 날짜에 지급을 했습니다. 자, 전월 거 복사할 거냐라고 하는데요. 뭐 복사를 해서 하셔도 좋지만 전 그냥 굳이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니요 했어도 뭐 다 복사가 되었네요. 자, 근데 조심할 점 있죠. 뭐냐? 여기 기본급 450에 식대 200까지는 동일한데요. 국민연금 없습니다. 국민연금 없고 15만 9,520원, 그 다음에 2만 650원, 그리고 나머지 4만 500원에 그리고 소득세 납부분까지가 표기가 되어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제 표기가 된 것을 확인해 주셨다고 한다면 창을 닫고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자, 문제 다시 위에 헤드로 올라가면 뭐뭐 작성해 달라고 했었냐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여자료 입력했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도 각각 작성이 필요하겠더라. 가자. 자, 원천징수에 대한 이행사항 신고서 들어가서 우리가 몇 월에 대해서 11월부터 보겠습니다. 자, 11월 달 귀속기간 11월. 하지만 지급은 12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을 했었죠. 그래서 자료가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이제 12월 달 저장, 그리고 12월. 자, 12월 언제다? 26년도에 1월이었죠. 근데 25년도 1월로 이렇게 표기가 되면 되겠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귀속기간이다 라고 하고서 지금 저장하지 않고요. 다시 쓸게요. 지급기간은 2025년이 아니라 2026년입니다. 연도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25년도 12월 달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언제 이루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1월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까 25년도 1월일 때는 진행이 됐는데 왜 여기서는 진행이 안 되지? 라고 해서 다시 한번 급여자료 입력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급여자료 입력에서 앞서 뭔가 수상해요. 자, 그래서 상단의 지급일자에 대한 정보들을 보았을 때 12월 달에 지금 보시다시피요. 요 박대영 씨에 대해서 제가 뭐를 잘못 입력했다는 거예요. 지급일을 잘못 입력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26년도로 수정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같이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0일 날짜에 지급을 했습니다. 뭐 급여대장 복사하셔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다고 했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450에 200,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지우기로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창을 닫았습니다. 창을 닫았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장하지 않고 12월 달 그리고 26년도 1월에 대해서 자료를 보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정상적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지급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저장하시고 26년도 그리고 급여에 대해서 등록을 하실 때도 26년도 1월로 이렇게 표기하는 거, 날짜 표기할 때 조심하셔라 라고 하는 거 주의사항이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시험을 잘 보고 나왔는데도 점수가 약간 부족한 채로 떨어졌더라. 왜 떨어졌지? 나 분명히 문제가 시키는 대로 잘한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26년도 1월로 해야 되는데 그 날짜조차도 이제 25년도로 잘못 착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앞에 나왔던 그 자료 자체를 해석하지 못해서 못 푼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죠. 그래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서 표기하는 거 한번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 탭도 작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 탭도 작성을 해야 되겠고, 의료비 탭 있고, 신용카드 탭 있고, 월세 있고,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마지막에 이제 반영하는 것까지 나와 있네요.
자, 본인에 대한 총급여 8천만 원의 무주택 세대주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는 사업소득 금액이 있어요.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데 100만 원을 초과했잖아요. 그럼 배우자는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 아닌 거죠. 자, 부친, 모친 있어요. 나이 봐서 내가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겠고. 여기 윤솔인데요. 일용근로소득은 사실 전액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소득 부분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더라? 대학생이라는 거 보니까 나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나이가 20세를 넘었다면 나이 때문에 탈락이 되는 거예요. 소득 때문에 탈락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나윤솔 딸에 대해서 부로 등록해 놓고 나서도 얘 왜 부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자,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들어가셔서 전체 사원 불러오기 예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한 사원은 나현수였으며 부양가족 탭부터 시작하자고 하더라. 자, 그리고 실제로 부양가족 탭이 어렵다면 이거 사원 등록에서 입력하고서 불러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사원 등록이랑 서로 동기화되어 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내려와서 보시면 일단 배우자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남성 사원에 대해서 한부모를 적용하지는 않아요. 3번 연말관계 배우자 손나현이라고 표기를 해주겠죠. 자, 650312에 2166805번입니다. 사업소득 있었기 때문에요. 배우자 공제 받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초과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표기를 하셔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빈칸으로 놔두고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1번 소득자의 직계존속 나일남이고요. 그 다음에 자 400-612-133-5701 이렇게 해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85세네요. 경로우대까지 받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1번 소득자의 직계존속이고요. 모친 김옥이에 대해서 입력을 해봅니다. 자, 450828에 11897 이렇게 표기가 통일하게 되었죠. 자, 4번입니다. 소득자의 직계 비속 이렇게 해서 나윤솔 입력을 해주겠죠. 자, 990301에 126834번입니다. 보시다시피 뭐 때문에? 나이 때문에 탈락이죠. 자, 그 다음에 아들에 대해서 나윤열입니다. 아들, 자, 060710에 3126-876번이다. 라고 해서 고등학생이며 20세 이하의 자녀로서 표기가 되었고요.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부로 등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위가족은 모두 내국인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보험료 들어갑니다. 자, 본인에 대한 보험료부터 들어가 볼까요? 본인의 보장성 보험. 일반 보장성 보험에다가 60을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종료. 자, 딸에 대한 나윤솔에 대한 보험료가 있는데요. 이 딸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예 부로 등록이 되어서 표기도 안 되죠. 이 보험료는 소득과 나이를 모두 다 고려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탈락이 된 딸에 대해서는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사이버대학교 학비입니다. 자, 본인의 학비를 교육비 쪽에 넣어주시겠죠. 자, 뭐 사이버대학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학교. 자, 딸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이 딸의 대학교 학비입니다. 교육비는요. 나이를 보지 않아요. 아까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이라 OK가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소득은 보는데 소득은 분리과세돼서 제로로 집계가 될 거고 지금 보시다시피 나이가 초과가 되긴 했지만 교육비이기 때문에 800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학생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도록 3번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아들의 방과학교 수업비와 교복 구입비가 있는데요. 조심하실 점은요. 교복 구입비를 50만 원까지만 진행을 하셔야 돼요. 안경과 그 다음에 교복은 50까지입니다. 따라서 학교 수업 비용 50, 교복 구입비 50,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초중고생 체크를 하겠죠. 교복 구입비에 대해서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신용카드 결제했다고 하는데요. 카드 결제도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현수 씨의 신용카드로 긁었어요. 자, 의료비 들어가도록 할까요? 의료비. 자, 의료비 들어왔다. 나현수 본인의 라식 수술비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비는 사실 무적이에요. 뭐도 되고요. 소득도 나이도 초과가 되어도 모두 다
가능한 상태이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지금 보시다시피요. 여기 라식 수술비부터 들어가도록 하자. F2 눌러서 본인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국세청 자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안경 콘택트 렌즈 아닌 이상은 거의 대부분 국세청 자료죠. 만약에 이제 자료가 뭐 국세청 자료가 아님 이렇게 나오면 그때 생각해 보시고요. 자, F2 눌러서 부친에 대한 나일람 씨에 대해서 들어가 보자 라고 하면 100만 원 보청 구입비. 보청기는 여러분들 금액에 한도가 없습니다. 안경이 문제예요. 눈이 문제예요. 눈이 50. 자, 질병치료비다 라고 해서 F2 눌러서 김옥이다 라고 하는 어머니의 질병치료비 지금 422만 원.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 이 부분 조심해야겠네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에서 실손 의료보험금 250이 지금 적용이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들에 대해서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고요. 안경 구입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F2 눌러서 아들에 대해서 나 윤열 그리고 국세청 자료가 아니었어요. 기타 영수증 의료비 증빙코드는 기타 영수증을 하고 상호와 사업자 등록을 모두 다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밝은 안경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가 233-311-188-75번 이렇게 해서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금액은 50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요 금액 넣으실 때 80 넣으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안경 콘택트 렌즈에 대해서 넣을 때 내가 알아서 커팅해서 50을 넣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 모두 다 잘 하셨다면 722만 원에 250에 50에 이렇게 표기가 잘 되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아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가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클릭을 하시고서 나연수 본인의 신용카드 들어갈 건데요. 카드 사용액 2,050만 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따로 제거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위에서 입력을 했던 내용들 모두 다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여기 뭘 빼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딸, 나윤솔입니다. 나윤솔의 직불카드인데요. 이 나윤솔 같은 경우는 앞서 기본공제 대상자에선 부였지만 그 이유가 소득 때문이 아니라 나이 때문이었잖아요. 자, 이렇게요. 교육비, 신용카드는요. 나이에 대한 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교육비처럼 카드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넣으실 때 조심하실 점, 이 직불카드다 라고 했으니 직불카드 쪽에 150 중에서 60을 뺀 90만 넣어주시게 되겠고요. 대중교통 쪽에 60을 따로 이렇게 해서 150이 집계가 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나현수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에는 의료비 지출 결제가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했지만 상관없다더라.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위에서 이제 카드 결제했던 거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나 이런 것들 의료비 지출 다 상관없다고 했었죠. 질병치료비 신용카드 사용 상관없고 그 다음에 요거 교복 구입비도 어차피 나현수 씨 이 금액 안에 모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교복 구입비에 대해서도 교육비 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모두 다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복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육비 같은 경우 이렇게 중복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건 지금 보시는 교복 구입비 그 다음에 학원비 이렇게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학원비까지는 중복해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 월세 임차로 넘어와서 자, 월세 관련 정보가 나와 있고요. 이 임대인이 나와 있고 면적, 주소지, 기간, 임차보증금 그리고 원리금 상환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정보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국세청 홈택스 및 기타 증빙을 확인된 자료 별도 없는 한 국세청 자료다. 그리고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모두 다 본인이 받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월세액에 대해서 클릭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월세액에 대해서 무주택자다 라고 했으니 무주택자 해당 여부 무주택자입니다. 라고 체크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다시피요. 자, 해당 과세 기간의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셨을 때요. 연말정산 입력에 들어갔을 때 딱 총급여 얼마까지 떨어졌다? 8천까지요. 요거 7천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8천으로 업데이트 됐고요. 월세액 한도나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8천까지 딱 맞아 떨어졌으니 지금부터 또 넣어 보셔야 되겠죠. 임대인에 대한 정보 김주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주택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주민번호 65 그다음 0426-1834-704입니다. 자, 유형과 관련해서는 아파트다라고 했습니다. 아파트는 아래쪽에 몇 번으로 나와 있냐면 5번으로 나와 있네요. 5번. 자, 면적 몇 제곱미터냐라고 했을 때 84.19제곱미터. 주소지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 북로 373 쉼표 넣고 301호.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다 썼습니다. 자,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임차 보증금 필요 없고요. 연간 월세 넣는 거죠. 연간 월세 1200을 넣습니다. 자, 그러면 공제 대상 금액 자동으로 뽑아냈죠. 자, 주택임차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일단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택의 임차 원리금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표기를 해줍니다. 자, 뭐라고 되냐면 대출기간으로부터의 차입이었다라고 해서 대출기간,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간 여기 표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자 상환액 40이다 라고 되어 있고 원금 상환액이 40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납입액의 40%로 나왔어요. 납입액. 이자도 납입한 거고 원금도 납입한 거니까 440을 표기해 주는 거였죠. 이게 납입액을 쓰라고 했는데 나는 이 임차 원리금 상환액이야 라고 하니까 원금만 쓴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곤란하겠죠. 이자랑 같이 합쳐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어야 됩니다. 자, 아직 빨간 상태가 나와 있어요. 빨간 상태로 나와 있으면 아직 덜 풀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를 꼭 진행해 주셔야 되겠어요. 상단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꼭 진행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마지막에 토탈합계 차감 징수액이 이렇게 시험 프로그램 DB로 진행을 하시면 정확하게 딱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창을 닫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풀이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풀이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는 강의가 있으면 계속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